이 이야기는 어느 늦은 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한적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인공인 민수는 부모님과 함께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아파트는 오래되었고 중앙 난방이 잘 되지 않아 항상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특히 밤이 되면 건물 곳곳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음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곤 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갑작스런 두통에 잠에서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그는 목이 말라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가족들이 잠을 잘 수 있게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가던 그 순간 아파트 바깥에서 멀고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민수의 심장은 불안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때 베란다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민수는 캄캄한 거실에서 어둠 속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창문 밖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사람이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놀란 민수가 베란다 문을 단단히 잠그려는 찰나 그림자는 민수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아이처럼 가냘픈 목소리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말했다. 민수는 당황스러움에 뒷걸음질 쳤다. 아파트는 10층이었고 사람이 발을 디딜 만한 구조물조차 없는 곳이었다. 그는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을 깨웠다. 부모님 또한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30분이 지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10층 베란다에는 사람이 올라올 수 있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 후로 민수는 밤에 조금의 의심스러운 소리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모님은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민수에게는 여전히 공포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몇 주 후 아파트 대청소가 있던 날 관리실에서 한 가지 소식을 전했다. 청소 중 오래된 폐쇄회로 TV 녹화 장비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조금 이상한 내용이 녹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물론 녹화된 모습은 오래된 CCTV의 화질 탓에 흐릿했지만 분명히 한 사람이 각 아파트 베란다를 기어오르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민수가 그날 밤 만난 아이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사실이었다. 부모님은 즉시 민수를 데리고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정했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민수는 랜덤하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꿈을 꾼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되어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며 이야기는 확장되어 갔다. 마치 민수가 느꼈던 공포처럼 이런 경험은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깨어날 수 있는 무의식적 공포를 잘 보여준다. 모두가 익명으로 그러나 누구나 그럴듯한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간다. 이처럼 인터넷 속 한국의 공포 썰은 연결된 이야기의 낙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대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하고 섬뜩한 경험들을 다룹니다. 여기서는 편안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공포에 휩싸이는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바쁘게 살던 나는 최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다. 고민 끝에 결국 시골 할머니 댁에서 한 달간 머물며 쉬기로 했다. 할머니 댁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은 매우 조용하고 아늑했으며 사람들은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첫째 날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할머니가 차려주신 정성 어린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에 들어와 누웠다.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피곤했기 때문에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한참을 자다가 갑자기 깨니 밤은 고요하고 어둠만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문득 창문 바깥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부드러운 속삭임 같았고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속삭임이 점점 명확해지면 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민수야, 민수야. 깜짝 놀라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창밖에는 커다란 나무와 달빛에 비친 숲의 일부만이 보일 뿐 아무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혹시나 잘못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마을 구경이나 할까 생각하고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그러다 작고 오래된 폐가 하나를 발견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집은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몇십 년 전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만 전해질 뿐이었다. 그 밤 다시 그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명확하게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민수야, 여기로 와. 나는 두려움에 떨며 방문을 걸어 잠갔다. 불현듯 마을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던 그 낡은 집의 가족이 떠올랐다. 설마 그 집과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 걸까?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내어 그 폐가를 다시 찾았다. 집안은 어두웠고 먼지로 가득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 사진들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중 한 사진에서 나와 똑같이 생긴 소년의 모습을 발견하곤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께 사진에 대해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옛날 그 집의 가족이 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꺼내길거리셨다.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매일 밤 잠을 설쳐야만 했다. 며칠 뒤 나는 꿈속에서 그 소년과 마주했다. 소년은 말이 없었지만 나를 바라보며 손짓으로 어디론가 나를 이끌었다. 꿈에서 깬 후 나는 그 소년의 인도를 받아 폐가 근처를 다시 조사해보기로 했다.
그 결과 나는 그 집의 뒷마당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일기장에는 그 소년이 썼던 글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고 그 글들은 그 소년이 경험했던 고통과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우리를 기억해줘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소년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외면 속에 지독한 공포와 맞서 싸웠고 결국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사라져간 것이다. 나는 모든 사실을 정리해 마을 어르신들에게 알렸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은 예전 가족의 불행에 대해 처음으로 속죄했다. 그 후로 내 이름을 부르는 속삭임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 가족이 마침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할머니 댁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그 마을과 가족에게 작별을 고했다. 문득 창밖을 보니 그 소년이 환하게 웃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사라져갔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나는 이 경험이 단순한 공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잊혀져서는 안 될 이야기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오늘도 모니터 앞에서 이 공포 썰을 남기며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된 친구 셋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대학 시절부터 알던 사이로 10년 이상을 친구로 지내왔죠. 이번 여름 친구들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작은 산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마을은 몇 해 전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 더 이상 관광객이 잘 찾지 않는 곳이 되었죠. 하지만 그 소문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무언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었던 그들에게는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그들은 마을의 유일한 여인숙의 짐을 풀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과연 적막했고 주민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그 적막함을 더욱 부각시켰죠. 한참을 걷다가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오래된 폐가였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그 집에 살던 가족이 모두 실종된 사건이 있었고 그 후로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죠. 친구들은 용기를 내어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집은 예상대로 끔찍하게 낡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인 민수는 카메라를 꺼내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두 번째 친구인 지영은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마지막 친구인 준호는 그런 두 친구를 보며 걸음을 도와주고 있었죠. 그들이 집안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창밖에서 흰색 매미가 기괴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지만 곧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영의 스마트폰 화면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잡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고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소름 끼치는 형체가 감지된 것 같았습니다. 아, 지금 들었어? 지영이 말했다. 이거 진짜 이상해. 그 말을 들은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어딘가에서 문이 스스로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긴장한 채 소리에 방향으로 카메라를 돌리려 했지만 카메라는 갑자기 이상 작동을 일으키며 전원이 꺼져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그들은 순간 자신들이 이곳에 왜 왔는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친구들을 달래며 밖으로 나가자고 권유했지만 그 후로도 이상한 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폐가를 떠나 여인숙으로 돌아가는 길, 자꾸만 뒤를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그들을 쫓고 있는 듯한 느낌은 떨칠 수가 없었죠. 마침내 여인숙에 도착했을 때 주인 할머니가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어느 날 실종되던 날 마을 사람들 모두 이상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그 이후로 그 집 근처에서는 절대로 혼자 있지 말라고 경고했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여독도 풀지 않고 급히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차를 몰고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 마을을 넘어서자마자 그들이 타고 있던 라디오에서 갑자기 정체불명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속삭임과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의 백미러에 비친 것은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흐릿한 무언가가 차를 바로 뒤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창밖의 풍경에 눈을 돌렸고 절대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죠. 서울에 도착한 이후로도 가끔씩 그날의 기억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들의 카메라와 스마트폰은 여전히 고장난 채로 남아있으며 그날의 기록들은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기술의 문제를 떠나 그날의 일들은 그들의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죠. 이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 일부는 가끔씩 마을 근처에서 묘한 기운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 흰색 매미의 울음소리는 정말 단순한 자연의 소리일 뿐일까요? 아니면 잊혀진 과거의 잔재가 다른 공간을 통해 전해진 걸까요? 진실은 아마 그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